서울의료원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죠. 무슨 닭장처럼 이렇게 기숙사냐라고 해서 1년이 될 때마다 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수인계만 하느라고 바쁘네요. 네, 그렇죠. 2011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5개 문제를 깔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비정규직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지금 심각한 위협이에요, 이거는. 노동정치 사람! 노쇼 시즌2! 예! 안녕하십니까, 유고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원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원 분회장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셔서 영광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노쇼에서 여태까지 10개의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사실 서울의료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주제였죠. 네, 그만큼 사실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또 공공의료원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좀 우려를 낳았고 다룰 얘기도 많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서울의료원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죠. 분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서울의료원의 노조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95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사실 열심히 일만 하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울의료원에 다녔고, 사실 서울의료원 다니면서는 잘 몰랐어요. 공공병원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몰라서 일반 개인병원, 타병원하고 별반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 다녔는데 2011년도에 임금표를 좀 받아봤는데 왜 임금이 깎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임금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노사 합의를 했는데 소정근로 시간을 184에서 209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임금 보존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교대근로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각종 수당들이 다 깎였는데요. 조금씩 깎였으니까 모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총액을 받아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보니까 임금이 깎인 걸 알았고 그때 당시에 또 간호사 저희가 삼성동에 있다가 병원을 신내동으로 옮겼거든요. 그 신내동이 되게 경계에 있잖아요. 구리 경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대근로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다닐 수가 없어요. 서울에 교통이 좀 외져 있죠. 외져 있어서.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삼성동에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곳에서 와서도 그걸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신내동으로 가서 보니 이제 모든 간호사들이 교대근로 간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신내동 근처에 집을 얻던지 아니면 기숙사를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기숙사가 옛날에 삼성동에는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네, 기숙사 건물이요?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본관 뒤에. 신내동으로 이사 가면서는 사실 훨씬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땅이 많죠. 네, 근데 공도실 옆에 기숙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공조실은 그 병원 내 공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 기계실 같은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보호돼야 될 공간인데 잠가놓을 수 없는 거죠. 공조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게끔 해서 잠가놓을 수 없으니 옷 같은 것들 이제 편하게 입고 다닐 수가 없고 또 그냥 침대만 있어요. 덩그라니. 그 외에 그 안에서 그러면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구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간호사들이 자기 옷 같은 거를 그냥 다 옷걸이도 없이 침대 걸쳐놓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보통 기숙사는 교대근로 기숙사 같은 경우는 2인이 한 일실을 쓰게끔 되어 있다고 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대근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4인실, 6인실, 8인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닭장처럼 이렇게 기숙사냐라고 해서 문제제기 그때부터 이제 간호사들이 왜 기숙사를 안 사용하나 봤더니 2011년도 이제 노조를 만들기 전에 왜 간호사들이 자꾸 사직을 하는데 왜 너무 많이 사직을 하니까 병원에서 사실 인계를 하고 오는 시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보통 3개월 정도가 돼야지 이제 보통 6주를 주긴 하는데 OT 타임을 그게 오래 걸리네 일반 회사보다. 6주를 주는데 6주를 주고 나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 업무를. 그래서 보통 3개월, 6개월이 지나야지 좀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1년이 될 때마다 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수인계만 하느라고 바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사관생도가 있는데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아니 그 초등학교 운동에 이어달리기도 아니고 그렇죠. 받자마자 이제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도대체 뭘까 했더니 2011년도에 이사를 오면서 기숙사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임금을 좀 낮추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병원에는 기관 성과급이라는 걸 좀 받거든요. 전년도에 대한 기간을 성과를 평가를 하는 거라서 올해는 전년도 기간 성과를 올해 주는 거죠.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기간 성과를 줄 때 처음부터 저희 상여금의 일부를 기간 성과급 재원으로 됐기 때문에 매년 그냥 받았어요. 입사하면서. 근데 그때 2011년 도해부터는 당해년도, 이사년도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월부터 1월까지는 3개월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임금 그때 당시 150만 원을 받았는데 기수도 안 들어가니까 너무 살 수가 없는 구조여서 집을 얻어서 보니까 40만 원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하니까 저축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 계약을 1년 하는데 끝나면 그만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나가는 건데 집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있는 거군요. 왜 그렇게 있나 했더니 그 집 계약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그러면 사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좀 간호사라도 좀 좋은 근로 조건을 좀 좋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노조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노조를 하나 만들어보자, 간호사 중심으로. 그래서 노조를 만들게 된 게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간호사 중심으로 그래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활동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임 시간을 확보받지 않아서. 그렇죠. 다들 일하시는 학부인데 노조 활동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만들기만 하고 이제 그랬는데 2012년 11월에 맨 처음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있다가 의료원대에 들어가면서 의료원대에서 이제 2013년 4월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전임 활동을 보장받아야 된다 해서 동성장 설치를 하고 해서 이제 전임 활동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전임을 요구해서요. 그때 당시에 서울의원의 노조원은 400명이었어요. 460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전임 시간 활동을 하면서 그 노조원이요 쭉쭉쭉 늘기 시작하니 900명을 만들더라고요. 역시 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임이 생기면서 과반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계속 노조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일노조를 갖다가 만들어주면 일노조에 900명을 900명을 만들어주면서 어쨌든 저희가 그때 노동 시간 확보받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기숙사를 제대로 좀 해달라. 이거 너무 열악한 거라서 빨리 잘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지금 그 7분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 짧은 시간 동안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은 임금 분착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숙사 성과급 전임 시간 뭐 지금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5개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얘기가 많겠구나 싶은데 만선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뭐 전원일기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숙사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었고 임금이 너무 낮아서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한 2년 넘게 이제 피켓팅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병동에 이제 수간호사들 지금은 저희는 파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운딩 돌면서 보면 창피하게 그런 얘기 나가서 했다고. 본인의 임금이 외부의 다른 병원보다 임금이 낮은 걸 갖고 창피하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피켓팅이며 이런 걸 했었거든요. 임금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 의회 찾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임금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12억을 확보를 하고 나서 보니 그 12억을 간호사들한테만 주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이제 n분의 1로 나누겠다. 전체 직원수를 행정직하고 뭐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목적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지 무슨 얘기냐. 그래서 또 다시 또 피켓팅을 해서 교대근로 간호사한테는 23만 원씩 지급을 하고 통상직 간호사한테 5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그 해에 다 같이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죠.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은 딱 정해져 있어서 임금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때 11.5% 임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10%가 넘네요.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배경을 만든 건 저희 노조가 했는데 합의는 대표 노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서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통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표 노조가 그런 성과를 냈다. 라면서 또 탈퇴가 후루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대표 노조가 한 줄 알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탈퇴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제가 이거를 간호사만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탈퇴가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제일 내가 못하고 후회할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정규직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서울시 기관인데도요. 최저임금은 좀 받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저임금 또 투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비정규직이라고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저희 기능직이라고 해서 사실 그때 당시는 무기계약직, 계약직인데 서울의원은 무기계약직, 계약직, 정규직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냥 고용 형태만 달라진 거예요? 고용 형태만 달라지고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서울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사실 노숙인들한테 하는 일자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자리를 정규직이 하는 일자리를 또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정규직 일까지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 체계는 완전히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 사실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회사님이다 갈수록.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보존수당을 받게 돼야 되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보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보존수당. 그래서 모자란 것만큼을 메꿔주는 거.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12월 말에 임금 협상이 끝나고 보존수당만큼은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은 뭐예요? 그 해에 그 달에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인데 나중 일이 아니라 나중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또 고발을 해서 매월 지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계약직 같은 경우는 중도사직이 굉장히 많아서 12월 말까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 중간에 그만두면 못 받는 못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다시 해서 2017년도 겨우 돼서 최저임금을 매달 지급받게 됐어요. 야, 돈 떼먹는 기술을 참 엄청, 다양하게 구사하네요. 다양하게 구사해서 서울시 생활임금이라고 그게 또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생활임금을 또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제 생활임금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왜 안 지급하냐. 그 생활임금을 이제 지급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처럼 서울시에서는 매월 지급을 돼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쫓아갔는데 서울시 조례까지 자기네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서울시에서 쫓아갔더니 자기네가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에서 지켜지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더라고요. 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안에 생활임금을 보존해준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고용노동부 가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를 못 넣어요. 그 문구 하나를. 근로계약서 안에. 사실 근데 저희만 생활임금 미달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생활임금 미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요? 네. 근데 생활임금 서울시에서 공표하는 거 있고 서울시에 소속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체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그걸 올리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발표하면은 당연히 그게 자동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서울은 노사가 합의를 해요. 12월 말에 임금 협상이 끝나면 그때 임금 협상이랑 생활임금이랑 다 소급해서 적용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1월에 노사 합의를 해요. 서울시 생활임금 미달분을 줘라. 근데 거기에 단서를 달죠. 현재 있는 직원한테만 줘라. 그렇게 되면 12월 말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미화노동자 같은 경우는 60세 정년이 끝나고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법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라고 채워진대요. 일은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끝나고 새로 시작했다. 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 안 주는 거예요, 생활임금.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병원에 급여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노사 합의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근로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건데 병원은 여전히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시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깨알같이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살아있는 이슈인 거네요? 네, 살아있는 이슈. 지금 진행 중 이슈이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2019년도에 노동법이 계약됐잖아요. 최저임금법이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거에 맞춰서 깨알같이 또 노사 합의를 해요. 또 제일 노조랑 같이. 네, 지금 계속 노사 합의라고 하시는 거는 다 저희는 다 배제된. 사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잖아요. 저희는 400%를 어떻게 줬냐면 매달 지급하지 않았고 10개월에 나눠서 40%씩 주고요. 나머지 이제 2달은 설 추석 때 해서 12개월 이제 줬었어요. 근데 노사 합의를 어떻게 하냐면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거예요. 최저임금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걸 매월 지급으로 하게 되면 사실 임금 저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임금 저하가 되니까 그렇게 매월 지급하면 안 된다. 보전해주지 않으면 공무직들이 특히나 많거든요. 아까 무기계약직을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최저임금 보존수당을 많이 받아요. 근데 21년도 이제 노사합의, 20년도 말에 노사합의를 하면서 정규직 전환시켜줄게. 그러니까 매월 지급해야 돼. 이렇게 해서 노사합의를 해버려요. 21년에 1월에 임금표를 받았는데 상여금이 거기 들어가 버리니까 상여금의 복지에 관련된 10대 교통보조비가 산입이 되다 보니까 30만 원이 훅 깎여 있는 거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깎인 거예요. 그럼 사실 노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노조 자체가 또 얼마가 깎이는지 그 계산을 못하는 거죠.
서울의원 노사가 또 이제 통상임금 소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통상임금 소송의 가장 큰 포션은 사실은 상여금이잖아요. 근데 상여금은 저희가 이제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일을 기점으로 15일 이전 입사자는 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15일 이후 입사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규정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상임금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는 규정 때문에 그때 당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2013년도에. 아니, 일관적인 것은 통상임금을 계속 최소한으로 잡으려고 여러 수를 쓰네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통상임금 소송을 들어갔는데 이제 아예 상여금은 배제돼서 1차, 2차 진행해서 대법까지 가서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돼서 내려와요. 직책급 업무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2013년부터 싸워서 이제 왔는데 2019년도에 합의는 통상임금 안에 상여금을 넣어요. 공통상임금 소송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상여금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을 기준을 좀 바꿨어요. 통상임금 범위 안에. 그럴 때 보면 통상임금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이분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아니임금 저임금 노동자한테는 사실 생활임금 보존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계약된 거하고 똑같이 생활임금도 산입 범위가 확대돼서 계약돼가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통상임금으로 넣어버리니까 사실은 저임금자의 임금을 한 건에 확 뽑아버리고 통상임금은 넓어진 만큼 사실 정규직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사람들은 수당은 조금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알같이 하고 난 다음에 올해 1월 딱 돼서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주지도 않던 설 때 그 선물 같은 거 잘 안 나왔었거든요. 줘도 무슨 이상한 거 뭐 기름 같은 거 줬었어요. 참기름 세트. 예. 그런 거 줬었는데 올해는 1월에 소고기를 주시겠다며 노사 합의를 해요. 10만 원에 상당하는 고기는 아니었고 이제 물건을 주겠다. 근데 그게 고기였대요. 저는 이거를 딱 받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화병으로 한 달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불만을 고작 10만 원짜리 하나로 이렇게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 30만 원이 깎였는데 그걸 퉁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사실 정계 전체 직원이 1,700명 중에 한 200여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소수라고 때문에 소수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열악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알같이 빼먹고 난 다음에 저럴 수 있을까라는데 노조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실들 쳐주는 게 가장 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못하고 말리나요? 더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완전 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조산모사는 아침에 저녁에 주는 양은 똑같잖아요. 먼저 많이 주냐 적게 주냐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산모사가 아니에요. 3이죠 이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앞에 둔 사람한테는 보면 그나마도 고용을 계속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하지 임금 갖고 싸울 수 있을 만큼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고용 안정이 더 목마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번에 이제 합의를 할 때 정규직 전환을 합의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합의가 그냥 당연히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규직 전환 절차를 또 싫고 그 절차 안에는 시험을 보겠다, 면접을 보겠다, 그다음에 경력 산정을 하겠다.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서울의원의 규정에는 경력 산정이 다른 데서 공공기관에 있었으면 100% 인정 무슨 경력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얘기는 지금 도는 소문은 서울의료원 안에서의 경력도 50%만 인정하겠다라는. 왜 50%죠? 100% 인정되는 항목은 뭔가요? 없죠. 하여튼 고민은 그렇게 해서 소문이 돌고 그 소문 안에 또 한 가지 더 된다 그러면 공무직 전환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직이어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공공기관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했고 2차는 2018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해서 2018년 5월에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2017년 7월에 이제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당시 이제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계약직은 이제 많이 줄었죠. 근데 그 공무직 전환된 시점부터 경력을 절반 또 인정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결국에는 다 자르겠다.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절반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 중에 일부는 또 다수 중에 일부는 계약직 그 오래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규직이랑 이제 전환이 되면 그분들을 다 호봉을 인정하다 보면 정규직이랑 이제 역으로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거기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계속 문제로 삼다 보니 저희 노조가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간호사 노조.
그다음에 미화노조, 이제 공무직 노조 이렇게 이름들은 계속 바뀌는데 그때 현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정규직 안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다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만 근데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좀 이렇게 효과가 있게 문제 제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볼 때는 서울의원이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평가되고 이제 병원을 말아먹는 노조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내부에서 여러분,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특별시 서울특별시입니다. 이 노동특별시 얘기도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1노조와 그리고 지금 병원 내에서의 노조의 위치랄까 분해에 안 좋은 인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울의료원 소식을 다뤘던 거는 노동이사제 선거였단 말이죠. 아, 그렇죠. 네.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가 득표는 404표를 받았고 전체 저희가 그 노동이사 후보로 5분이 나오셨거든요. 4번으로 나왔는데 그 4번에서 이제 저희가 그 4번이 400 그 황선이라고 해서 간호사 후보로 나오신 분이 400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김남이라고 해서 저쪽 도에서도 간호사가 나왔거든요. 450표 정도 받았고 그 총무과에서 나온 분이 500표를 넘게 받았어요. 일로조분. 네, 일로조분이. 근데 되게 황당한 거는 그 총무과 그 직원은 사실 우리 병원에서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500표가 어디서 나왔을까 다들 궁금해 하시죠. 500표를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졌다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득표는 꽤 많이 올라왔고 나왔죠. 사실 다음번에는 이미 이제 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매번 선거할 때 느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선거를 해서 사실은 노동이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노동이사가 뭐 역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해야 되나라는 거 하나랑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저희가 좀 확실하게 된 거는 이노조가 저희 이노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노조가 우리 병원에 있었구나라는 것과 그 저희가 이제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일노조와 이노조의 차이가 뭔지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되게 성과 있는. 그렇게 그런 거를 선거로 본다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되지 않으니 속상하니까 다음에 이거 또 차기 또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 병원 내에서 지금 그 1노조, 2노조 자체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들이 들어오면 이노조가 있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계약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공무직으로 되신 분들이 저희 노조로 들어오시면서 하는 얘기는 이노조가 있는 줄 몰랐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 역할들을 해주는 게 이제 조합원들인데 사실 조합원들이 아니면 대의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사실 이런 것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스피커 역할들을 할 텐데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됐다고 하면 이번에 노동이사 선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저희 전임자 문제로 싸우고 있으면서 그런 자신감들이 많이 좀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노동이사 선거는 그런 성과를 보면 그런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알리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 기간에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는 노조 활동을 알릴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라운딩을 돌고 하면서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슈를 갖고 똑같은 이슈를 갖고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저희가 무슨 라운딩을 돌고 알리러 다니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병원 안에서는 이제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귀담아서 뭐를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들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좀 얘기를 할 텐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밀쳐내니까 사실 라운딩을 돌아도 크게 성과는 그렇게 큰 성과를 없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관심 있는 이슈다 보니까 관심 있는 이슈다 보니까 조금 그게 좀 효과가 많이 다른 거죠. 평소에 이슈가 없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뭐 그래서 그런 식의 항상 있을 것 같은데 늘상 있는데 자기네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직은 공무직간의 이슈가 있긴 한데 공무직한테 이슈가 전체 정체 직원한테 이슈랑 다른 이슈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체 이슈다 보니까 네. 좀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들을 때 무슨 얘기를 전달해야 될지를 좀 사전에 논의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릴 기회는 됐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 임금 저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 얘기보다는 병원과 아니면 일로조의 얘기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선고하셨던 분이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임금표를 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왜 저희한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로조에서요? 네, 일로조 조합원들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걸 저희한테 물어요. 합의는 저쪽에서 해놓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우리 이제 고문 되지 말자 이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노조 합의 전에는 사실 임금 삭감 없는 공무직 전환, 정규직 전환을 갖다가 2달 동안 거의 아침에 조식 피켓팅, 중식 선전전을 했었거든요. 그 피켓팅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결과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임금 삭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절차상에 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모두 다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을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론은 그런 효과를 그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선전전을 참가했던 분들은 되게 허탈하신 거고요. 그렇게 돼서 또 이제 또 일로조 조합원들은 저희가 결과를 가서 보니 진짜 그렇게 임금이 삭감돼서 나오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저희한테 물어봐요. 합의를 가입을 하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합의를 그쪽에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진짜 제주는 곰이 넘고 또 챙겨가는 거는 딴 사람이 챙겨간다고 우리 곰 노릇은 이제 그만하자고 하고 이제 지금 조용히 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 같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쟤네 가만히 있지? 뭐 하려고 저렇게 가만히 있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쪽에서는 또 저쪽대로 좀 이제 불안하니까 이번에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또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에 이어서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돌리는데 그 상품권이 이제 반갑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상품권의 의미를 깎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한 번이면 뭔지 모르고 당할 수 있어서 2번 당하는 것부터는 그렇죠.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늘상 그런 일이 있어와서 상품권 10만 원을 줬는데도 저희 조합 사실 상품권을 줄 때마다 저희 조합원들이 흔들리거든요. 사실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당장 그만한 돈이 들어오는 거랑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매년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돌렸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추스리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뭐 저런 게 있냐 막 이제 이런 분들이어서 하여튼 일로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피켓팅을 하면서 사실 일로조는 정규직 전환할 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공무직, 누구는 계약직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같은 일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똑같은 또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무사, 어떤 사람은 보조원 이렇게 업무가 분당이 되지 않고 그냥 공무직 그래서 기능직 3등급 사모보험 임금을 받는 사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업무들이 다 분담을 해서 이제 영역을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피켓팅을 하면 사실 그쪽 노조는 굉장히 고마워했었어야 되거든요. 피켓팅을 하니까 덕분에 이제 야 빨리 해야지 하고 병원을 압박할 수 있었는데 그 피켓팅 한다고 대자보로 해서 알지도 못하는 노동가요를 들어서 저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자보로 알리고 하여튼 그런 총알 화살이 다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엉망으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조에 있으면서 저희 이제 요즘에 저희 노조원만 오는 게 아니라 저쪽 노조원들이 찾아와요.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좀 움직여 보라고요. 그래서 움직여 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는 눈치 보지 못 하는데 와서 임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와서 저희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 조합원만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저쪽 대의원을 데려다가 간담회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대의원한테 직접 가서 내가 좀 물어봐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문이 날라와요. 왜 우리 대의원을 갖다가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저쪽 조합원들이 저한테 오면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 조합원이 저쪽 조합원을 데리고 와서 내일 간담회를 한다는데 뭘 준비해야 되고 가냐, 뭘 질문해야 되냐 해서 설명을 또 해줘요.
저쪽 조합원들을 데려다 놓고 설명을 또 해주니까 그때 가서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가 저쪽이 간담회가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 조합원까지 다 데리고 가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러냐면 자기네가 얘기해서 자기네 조합으로 이제 끌어당기려고. 근데 저희 조합원이 가서 따박따박 따지니까 이제 자기네 조합원만 하더니 그 자기네 조합원도 저희가 교육시켜서 가니까 그 간담회가 없어지더라고요. 옮기시게 하는 거는 옮기게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기간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간 성과급을 병원을 기간 성과를 느끼면 그 기간 성과급 안에서 개인 성과를 또 매기거든요. 근데 그 개인 성과급 때문에도 이분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 공무직 같은 경우 개인 성과급이 그러니까 수양가로 나누거든요. 근데 수는 전체 직원의 이제 10%, 우는 40%, 양도 40%, 가가 이제 10%. 그래서 수양가로 해서 이제 포션이 나눠지는데 그 임금에서 이제 지급할 때 기준에 그 수는 25%를 좀 더 받고요. 우는 이제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받고 양은 12.5%를 낮게 받아요. 아, 양부터 까는군요. 예. 가는 이제 25%를 낮게 받, 12또 25%를 낮게 받죠.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보면 이제 딱 이제 n분의 1을 딱 나누면 되는데 그걸 다 등급을 매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또 못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 성과를 어쨌든 평가하는 거는 수간호사들이 각각의 각각의 거기 관리자들이 하니까 그 관리자들한테 그러니까 농무나 병원에서 보면 관리자들한테만 돈을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수당 그래서 직책급 업무 수당을 높이는 안을 매년 내놓죠. 그렇게 되면 그 관리자들이 알아서 이제 조합원들을 관리해 주니까. 야, 그 고리를 끊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그래서 이번에 직무급제를 병원이 얘기를 하고 노조가 얘기를 하는데 노조가 앞장서는 이유는 그런 거죠. 직무급을 할 때 직무를 좀 이제 관리자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수직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노무 관리가 되게 편해지잖아요. 직무별로. 네, 직무별로 가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무급제에 앞장서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이제 노조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30만 원씩 임금이 깎이면서 반란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못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소와 지금 상품권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연말 정산 끝나고 또 받는 게 있고 하면 이제 3월부터는 꼭 느껴지겠죠. 몸으로. 아 직접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떨어지니까 1, 2월에는 모르지만은 연차 수당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3월부터는 이제 체감하는 게 높아질 텐데 그때는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뒤로 가는 거라서 저희의 고민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법으로 바뀐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럼 노사가 풀어야 되는데 노사가 지금 풀지 않고 있고 이제 저쪽 노조에서 하는 얘기는 노조를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경력을 50%만 일정을 받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법적 투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쟤네가 해요. 근데 사실 투쟁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노사 합의를 했으면 사실 노측도 사실 그 대상자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걸 저쪽 노조가 자기 조합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그 사람들도 그걸 믿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네 조합원들은 또 그걸 믿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설득당하면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단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일단 이거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다음에 다음 단계 가려고 했더니 흐지부지. 그럼 끝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사들이 설계를 굉장히 잘하네요. 깨알같이.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옛날에 2008년부터 저희가 정규직 이제 그때 막 계약직들이 나오고 그 전에는 사실 계약직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계약직들이 있고 정규직 업무를 갖다가 만들어주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거기가 좀 단계가 있더라고요. 완전 노숙인들한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파산 신고 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서울의원이 또 깨알같이 그렇게 파산 신고 나서 사실 업무를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그런 분들을 정규직에 하는 일자리에 이제 일용직으로 계속 계약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데라서 어떤 업무인가요? 어떤 업무? 그분들의 업무가 그 환자 이송이고 본고실에서 이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수술실에서 업무를 보고 검사실에서 이제 그런 보조 업무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 업무가 일용직이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약품 수송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약품 수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 같은 것들 소독 물품이 내려오면 소독을 한다.
거죠. 그런 공고실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업무가 있다는 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업무들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정규직 전환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인가 뭔가를 내놨는데 이런 분의 일자리는 사실 우리한테는 늘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보면은 노숙인 일자리는 또 업무가 일반 계약직하고 다른 업무에서 특수계약인가 뭔가로 되어 있어서 빠지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업무를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제외되게끔 시켜버려서 그때 당시에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았고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되니까 2013년도에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죠. 그 업무가 계속 되다가 2018년도에 이제 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사실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요. 계속해서 이 서울의료원 안에서 1,700명 직원 안에서도 지금 몇 개가 있는 건지 지금 셀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래서 4번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그 일용직부터 해서 4번을 한 4-5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나갔다 한 달 뒤에 다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서.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서울의료원에요 그러면요. 일하시는 분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 건가요? 아까 1,700명 정도의 간호사. 아니요. 1,700명 전체 직원이고요. 전체가 1,700명이요. 그러면 간호사가 700. 계약직이나 다 포함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그래서 1,700명 정도 되고 병원이라는 사업장이 되게 직종이 많아요. 그래서 한 70여 종의 직종이 있어서 어마무지하게 많죠. 각각의 부서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저희 조합원이 있는 부서만 좀 파악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이랑 다르게 모든 직종이 공무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무사도 있고 보조원도 있고 다 직종마다 공무직이 있는데 그래도 간호사는 좀 공무직이 일하는 데는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있더라? 외래에 일부 부서만 있고 교대근로 안에서는 공무직이 없는데 이제 조무사나 보조원들 그 간호 업무를 같이 서울의료원이 사실 환자 안심병동을 하다가 간호간병 포괄 서비스라고 해서 전체 병원을 특수부서를 빼놓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아요. 다른 데보다 간호사 인력도 많고 보조 인력도 많은데 그 보조 인력을 그렇게 이제 좀 업무를 좀 사실 그럴 때 정리를 그때그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땜빵 실고 가다 보니까 전체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죠. 복잡하고 사실 뭐 말하자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 거죠. 간호사도 사실 이제 간호사가 좀 되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지 좀 안전할 텐데 저희는 완전 와인잔 형태처럼 되어 있거든요. 모래시계처럼요? 와인잔이요? 모래시계도 아니고요? 네. 와인잔처럼 해서 중간이 좀 계속해서 사직하니까 없고 잘 버틴 사람은 이제 몇 년 차 이상이 돼서 잘 버틴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금방 그만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건 노조의 역할이 뭔가를 생산하는 데를 같으면은 기계를 갖다가 잘 좋은 거 구입하고 하듯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을 얼마나 다 잘 안전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전문화를 시키고 숙련도를 높일 거냐 이게 곧 환자 안전과 직결이 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막대하니까요. 이제 똑똑한 직원들은 이 문화 속에서 남아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은 튕겨져 나가는 거고 일반 직원들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튕겨져 나가고 그렇지 않고 뭐 오갈 데 없는 뭐 저도 그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남아서 끝까지 싸우다 보니까 승진은 이제 아예 멀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끝까지 남아서 계신 분이 전에 있던 저희 전 분회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민주노조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양상은. 근데 민주노총에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퇴사보다는 노조를 만들어라.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지금 제가 해보니 퇴사는 참 쉬워요. 나가서 떠드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 정말 힘든 게 이렇게 남아서 아주 그냥 우리가 사직 갔을 때 가장 좋아할 때가 어디냐 그게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손잡고 나가지 말자라고 개먹고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서울의료원은 몇 가지만 바꾸면은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뚫어내면 되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저는 이게 서울시랑 서울의원 입장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시의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난임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안 됐던 걸 그거를 그냥 맘대로 해갖고 이사에 통과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 지방의료원법이 이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은 그냥 푹푹 써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서울시가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저는 이런 거 보면 관폐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꼭 뭐 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암센터를 만들겠대요. 저희 병원에서 2.8km 가면 국립 원자력 병원이 또 있거든요. 원자력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돈과 시설이 투자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병원이냐. 그러니까 약간 서울의료원이 이 서울시의 의료 정책에 싸게 쓸 수 있는 망가져 있는 쇼윈도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근데 그걸 그렇죠. 그 빛깔만 좋게 만들어서 지절시켜 놓고 근데 안에 들어가면 다 썩어 있거나 뭐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돌담병원은 차라리 의사라도 좀 빵빵히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 좋은 개살구처럼 밖에서 모양은 정말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디 구멍가게도 못하는 병원 운영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서지훈 사건 이후에 권고안에서 병원장이나 갑자기 진행을 죄송해요. 아니요. 그냥 쭉 가시면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 간호사들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고서지훈 간호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최근에도 이제 2주기였고 근데 뭐 쭉 들어봤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있어요. 네. 오히려 나빠졌지. 권고안이 34개 권고안이 있었었는데 그 권고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행할 거냐라는 권고안 이행 계획을 세우라고 서울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박원순 시장이 권고안 이행 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했는데 권고안 이행 계획이라고 했는데 혁신안이 나오죠. 서울시 혁신안. 그랬더니 지겹다, 이게 혁신안이 뭔가 봤더니 2018년도에 서울의원이 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경영 컨설팅을 맡긴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경영 컨설팅 결과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안에서 보면 인적으로 해서 어떻게 급여 체계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과제에 맞춰서 그 과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혁신안은 그 결국 경영 컨설팅에 나온 그 얘기를 다 공견한 건 아닌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제를 보면 이걸 이제 권고안이라고 말은 하지만 권고안 이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컨설팅 결과를 혁신안으로 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권고안 이행은 전혀 되지 않은 거죠. 34개 중에 16개는 이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16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권고안 혁신안 따로 있고 심지어는 그 권고안도 했다고 하고 제대로 안 됐고. 권고안은 서울시의 진상 대책에서 내놓은 게 권고안이고 그런 4개 권고안이고 혁신안은 이 진상 대책의 결과 그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게 서울시가 내놓은 혁신안인 거죠. 근데 그 권고안에 맞춰서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혁신안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 같은 혁신안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2018년도에 서울의원이 컨설팅 내렸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가 노동 신화 도시 서울인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길게 쭉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오신 게 혹시 있나요?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시설 투자에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이제 직원에 대한 걸 투자하지 않다 보면 병원 아까도 뭐 중복되긴 하겠지만 병원과 환자의 안전은 이제 물 건너 간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규모만 자꾸 키우지 말고 저는 공공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병원이 근데 병원에 와봤자 일반 사람들이 오기에는 좀 너무 안 돼. 병원의 그 의료질이 낮아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병원 직원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나가서 이제 다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거든요. 그랬던 거는 사실은 병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의사들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경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는 일부러 그런 오너를 넣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병원이 점점 더 후퇴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어떤 변환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에, 변곡점 시기에 또 송관영이라는 병원장을 넣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김민기 전 병원장하고 8년 동안 6년을 의무부원장으로 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의지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제대로 펴야 된다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19 되면서 사실 서울시가 의료 정책을 제대로,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사실은 병실을 제대로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그렇죠. 의료인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중환자 간호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간호사 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 의료진도 사실은 그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병실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만들고 막 이러는 게 자체가 서울시 그런 어떤 보건의료 전체 자체가 없는 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사실 이거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몇 차례 이제 그 서울의료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 저희가 느껴지는 거는 서울시의 의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의지가 없는 거는 뭐 이제 알겠는데, 오히려 방치해놓고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만 쓰고 이런 용도로만 하고 있으니 이 심각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코로나라는 거를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한참 서울 그 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막 물이 오르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그리고 뭐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환자가 저희 병원이 창피한 얘기지만 중증도를 높은 환자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다 보라매 병원으로 패스가 되는 것 같고, 사실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인력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게 난리치는데도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 연고 용역을 맡기겠다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현장에서는 당장 인력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인력 당장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저희 병원은 4차 팬데믹이 온다고 이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차 팬데믹이 오면 되게 그게 빨라진대요. 또 그런 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달에 지금 이제 9월 9층부터 해서 이제 다 일반 병동으로 오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층, 12층, 10층, 11층, 12층만 남기고는 일반 병동을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직 전환되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나, 저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서울의료원에서는 갈 데가 없는 많은 이제 저소득층 환자들 위해서는 원래 설립 취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좀 딜레마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이면서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사실 그런 역할도 서울의료원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환자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일반 환자들만 중심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서울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의료원에서 못하고 다 외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시설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했던 데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정작 받는 중증 환자가 있다거나 수석 환자가 있다거나 중환자 환자는 다 딴 데로 이제 패스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의료원 직원으로서 좀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창피하시겠지만은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지금 심각한 위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공공의료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이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게 설립 취지이긴 하지만은 그게 지금도 그것만 하면 공공의료냐, 이게 있잖아요. 지금은 또 지금에 있어서의,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혀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땜질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땜질도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의료라고 하는, 서울시의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에 쓰임이라는 거는 공공의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뭘 한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실험실. 전시 효과. 난임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서울의료원에다가 난임 지원 뭐 하고, 암센터 그러면 암센터 하고. 뭔가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뭐 그런 역할을 서울의료원이 뭐 수행할 수는 있죠, 당연히. 뭐 수행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일부의 영역인 거지 사실. 그게 본연의 역할인 거는 아니잖아요. 병원으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서 무슨 정책을 얘기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원에 들어갈 때 이렇게 건물이 정말 잘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척 가라앉긴 하죠. 왜 그러냐면 저기에 정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실 병원이 수익 창출의 목적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계속 그죠. 사람들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면 사실 그 제가 어딘가를 병원을 갈 때는 정말 그 의술이 뛰어난다든지 그 의술이 정말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을 본다거나 어떤 그런 걸 갖고 그런 메리트를 갖고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어 있고 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 있으면 사실 그런 메리트조차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서울병원의 메리트는 도대체 뭘까 하면서 건물을 보면 가슴이 저도 털썩 내려앉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서울의료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공공의료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지금 서울시가 그나마 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지방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왜냐면 어쨌든 돈이 제일 많으니까 일단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밖으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저희 문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다른 공공기관 다른 공공병원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하겠다 이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민주노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공공의료 전체가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런데 병원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걔네는 다 같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기네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한 곳에서만 이제 계속 나오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하겠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모든 공공기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면 한번 같이 병원 측에서 모범을 만드는 것으로 같이 노조가 손잡고 그런 시도를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거 과감한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를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너의 역할이긴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은 덜 억울할 수 있는 방법은 저기 의료연대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좀 어떻게 도와줄 테니까 딴 병원에도 좀 만들어주라. 다른 병원에도 이 민주노조가 많이 생기면은 좀 덜 억울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민주노조 역할이 이렇게 좀 크다는 거를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좀 봤고 올해는 아까 4차 이제 팬데믹 얘기도 하셨지만은 한 번은 더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궐선거가 4월에 이제 끝나고 뭐 이제 체제가 좀 바뀌고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가 나서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절실하게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문제들의 그 어떤 자세한 부분들을 다 달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부회장님은 몇 차례 더 모셔서 아예 진짜 교육 자료를 화를 하든가 보다 부회장님은 오늘 처음 모셨는데 부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아까 딱 하나 11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 요거 하나를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아쉽지만은 요거 약 40분 길이가 될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알찹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알찬 녹화도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부회장님을 보내드리고 저희가 다음번에 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이 서울의료원 얘기는 할 때마다 그 다음 게 전에는 듣고 싶지 않았어 사실. 끔찍해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데 약간 오늘 부회장님을 모시니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딘가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약간 폐허 속에서 발견한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꽃 같은 느낌. 생명이 여기 살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